CSIS에 대해서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 1 year late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제한에 대해서 1년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 핵심 내용들은 일단 이슈,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서론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the status, the status of supply chain and export flow, 공급망 및 수출 흐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New Axis of Rare Earth Corporation이 새로운 히토류의 협력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이 Measuring the Success of US Strategy, 미국 전략의 성공 측정이고요. 그 다음에 The High Stake of Reducing Reliance on China, 중국 의존도 감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이 The Challenge of Scalability, 확장성의 어떤 도전, 과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Long Road to Self-Sufficiency, 자급자족으로 가는 긴 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면요, 이슈입니다. 중국은 2025년 4월에 중국이 히토류 및 어떤 퍼머넌트 마그넷 영구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얼라이언스 디펜드, 동맹들의 어떤 방위나 인더스트리얼 서플라이 체인, 산업 공급망 전반에 어떤 혼란이, 엄청나게 큰 혼란이, 급격한 혼란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익스포징, 일단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이냐면 베이징,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어떤 베이징의 중국에 이제 과도하게 의존하는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계기가 됐습니다. 히토류를 통제하면서요. 이에 대응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 역사상 가장 과감한 국내 산업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트럼프 시진핑 무역 휴전이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회복했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정부의 대응을 검토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협력 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 포인트는 이거 같네요. 이 내용입니다. True Resilience, 진정한 회복력은 단순하게 국제 어떤 정책 발표라든가 어떤 diversify supply,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력이라는 게 정책 발표나 자금 투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이나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민간 투자 유치 능력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 산업의 기반의 강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이것에 달려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트로덕션은 일단 서론입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반도체 통제 조치에 대응해서 중국이 히토류 원소하고 자석에 대한 영구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단행하면서
방위라든가 반도체,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전반의 핵심 병목이 확인됐습니다. 음, 4월 4일에 시작이 됐네요. 중국이 시작은 4월 4일 중국이 중위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였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히토류는 중히토류하고 경히토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히토류는 중히토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히토류 같은 경우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히토류 같은 경우는 그 위치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거를 상업할 수 있는 기술력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 책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는 꽤 된 책인데요. 언제 나왔냐면 제가 21년도에 읽었던 책입니다. 21년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히토류를 장악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무력화할 것이다. 전략 자원을 쥐락펴락하는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중국의 의도다. 중국은 생산한 자원을 자국 내에 묶어둘 수도 있고 한꺼번에 풀어서 시장 가격을 후려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 속하지 않은 광산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구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갑작스럽게 광물 가격이 5배에서 10배씩 떨어진다면 어떻게 파산을 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책은 그 히토류 어떤 뭐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부록으로도 무척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히토류에 속하는 광물의 주요 산업 활용 분야,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구매해서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무척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어쨌든 일단 소개는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뭐 일단은 뭐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수출 흐름 현황입니다. 중국이 그 히토류 및 자석 수출은 일단 재개가 됐는데 물량은 월별로 크게 변동하고 있었고 수출허가 역시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수입이 회복됐지만 미국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수입량이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25년 11월에 중국이 제한을 완화하자 자석 수출은 13% 증가됐지만 유럽 수출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반면 미국 수입은 11%나 감소했어요. 또한 그 품목별로 수출 흐름의 차이가 큰데 예를 들어서 25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이트륨은 17톤에 불과했고 이는 제한 이전 8개월 동안에 333톤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26년 2월에는 20톤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고 방위나 반도체,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기타 뭐 최근 이슈되고 있는 모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전략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 미국 정부는 범정부적 접근을 채택했네요. 히토리 채굴이나 정제, 자석 제조 역량을 재건하기 위해서 채택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 국방부나 상무부 그리고 에너지부 등이 여러 기관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하나는 외교를 통해 글로벌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산업 정책을 통해서 채굴 정제, 자석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열어볼까요? 25년 7월이네요. 25년 7월. 국방부가 큰 투자가 진행이 됐었네요. 25년 7월에 그 디팔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겠죠? 국방부가 랜드마크 어그리먼트 인베스트 프롬 이코티 MP 머트리얼스라는 회사에 4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가격을 킬로그램당 110달러를 보장하는 10년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시설 확장을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대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대출이 이루어졌고, 미국 내 및 해외에서 히토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과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레어스 앤드 프로모트 마우트 연구 자석에 대한 US 정부의 투자에 대한 표입니다. 프로젝트가 있고요. 프로젝트 국가 그리고 US 달러에 대한 US 달러 투자 비용 에이전시 스테이터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호주, 미국, 캐나다, 그린랜드, 앙골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다양한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한 MP 머티리얼스가 있고요. USA 레어스 USA 히토리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금액으로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그 중국에 끌려다니는 형태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While these measures represent meaningful steps toward re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 이러한 조치들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정제 가공 및 하류 제조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새로운 히토리오에 대한 협력축이 필요하죠.
중국의 수출 통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서 중국이 완전히 우회하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 국제 협력을 촉발시켰습니다. 히토류는 이제 글로벌 경제 및 전략 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 브라질, 그린란드,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사우디, 태국, 우크라이나, 심지어 파키스탄까지 다양한 국가와 히토류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단기간 내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린란드는 빙하와 인프라 부족으로 경제성이 제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쟁 지역에 위치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aller Group of Countries, 일부 국가들이 중국 외 공급망에서 최초의 실질적인 참여자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오겠죠. 호주, 사우디,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이 좀 흥미롭네요. 일본이 뭐가 있죠? 다른 나라들은 뭐 대충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일본은 지정학적 어떤 긴장 관계, 히토류 자석 제조 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통제에 특히 취약합니다. 2010년 이후 일본은 이러한 리스크를 대응해왔고 히토류 공급망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1년) 이후 일본은 프랑스, 나미비아라는 데가 있나 보네. 아프리카 쪽인가요? 나미비아, 프랑스, 호주, 전 세계 히토리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보다 10년 이상 앞서서 일본 산하기관은 라이나스 레어스라는 곳에 마인 헤비레어 중히토류 히토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왔고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외 최초의 디스포늄 정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Crucial Financing Joint Venture Partner to Integrate Rare Supply Chain into Indo-Pacific Beyond. 최근 1년 동안에 미국과 일본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10월 양자 협력 프레임워크, 그리고 26년 2월 가격 정책 및 무역 협력 계획, 그리고 26년 3월 심해 채굴 협력 양해각서 등의 협력이 구체화됐고, 일본은 자원불국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제조 능력 그리고 장기적 정책 의지 덕분에 미래 히토리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전략의 성공 측정. 미국은 has laid an important foundation of the last year for rare earth industry to proliferate outside of China. 미국은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지역에서 히토리 산업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 발표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기술의 초기 단계와 산업의 경제적 복잡성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가 상업적 규모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전력의 어떤 진정한 성공은 발표나 투자 규모가 아니고 실제 생산용으로 측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복력 있는 미국의 히토리 공급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야 되지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 수입 의존도의 대폭 감소 또는 제거. 두 번째는 단일 실패 지점의 제거, no single point of failure. 세 번째는 flows of private capital that are viewed by but not reliant on positive government signal. 정부 지원에 의해 촉진되지만 이에 의존하지 않은 민간 자본의 유입. 이 세 가지가 특징으로 가져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The High Stake of Reducing Reliance on China입니다. 중국 의존도 감소의 높은 중요성인데요. 방위 및 민간 산업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히토류 자석 공급망 구축은 미국 국가 안보와 미중 간 권력 균형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미국 방위 산업 기반 안정, 경제적 수단 강화, 그리고 대만 해협 위기 시 대응 능력 확보가 핵심점입니다. First, 첫 번째는 미국 방위 산업은 탄약, 무기 시스템, 위성, 방공체계, 항공우주 장비, 다양한 분야에서 히토리 자석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 미국은 관세, 제재, 수출 통제 등 어떤 경제적 수단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로 정책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취약성이 제거되면 미국은 보다 강력하게 경제 정책을 활용할 수 있고 중국 보복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리 문제 해결은 대만 해협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크게 강화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이 격화될 경우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중국은
26년에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을 통해 대만 지원을 억제하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챌린지 오브 스케일빌리티, 확장성의 도전 과제. 혁신이 지금 완전히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히토류 추출 및 정제 기술의 상업적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많은 신기술이 파일럿 또는 실증 단계에서 유망한 성과를 보였지만 산업 규모에서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다음은 자급자족으로 가는 긴 여정입니다. 진전을 어떤 어세싱 할 때는, 평가할 때는 사실은 거리와 디스플레이스먼트, 위치 변화의 사이에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동 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의미하고, 위치 변화는 실제로 출발점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냅니다.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미국은 히토류 및 그 연구 자석 안보 강화를 위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광산 개발, 정제, 자석 제조 같은 어떤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국내외 어떤 호주나 브라질이나 사우디 같은 투자와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하지만 마이닝, 채굴하고 프로세싱, 어떤 정제 이런 산업들은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EXIM이 뭐죠? EXIM 미국 수출입은행이네요. 미국 수출입은행이네요. 미국 수출입은행은 약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발행하고 핵심 광물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어쨌든 이런 추진력은 있지만 실제 생산에서 이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기여를 할 겁니다. (2026년) 여름부터
coming online manufacturing 신규 2026년부터 여름부터 가동될 새로운 자동 제조 시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실제 생산량 완전한 어떤 자급자족, 그러니까 셀프 서피션스가 긴 어떤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2025년 사건들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공급망 회복력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 에너지, 안보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더욱 심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고, 1980년대까지 미국은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이었지만 오랜 기간의 정책적 방치와 전략적 판단 실패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러한 의존성은 중국의 전략적 수단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은 일본의 지속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어떤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지속 가능한 회복력은 위기 시에만 대응하고 평시에는 축소하는 과거의 패턴이 아니고, 일관된 어떤 장기적 정책의 접근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핵심이네요. 핵심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 지속 가능한 회복력은 위기 시에만 대응하고 평시에는 축소하는 게 아니고, 일관된 장기적 정책 접근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 피트롱이라는 분이 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을 읽어보시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희귀금속 관련된 현황들이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21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희귀금속의 저주, 더러운 금속에 의존하는 친환경 세계, 흠잡을 데 없는 비윤리적 경제 논리, 세계 무역 전쟁, 첨단 기술 전쟁, 중국 자본주의의 모든 것, 진정한 군사 전쟁, 에너지 전환의 미래, 최후의 개척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록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 원소 주기율표, 여기 보면은 원소 주기율표에 란탄족이 있죠. 이 란탄족에 있는 애들이 희귀 금속입니다. 그 다음 세계 금속
생산량의 변화 추이, 희귀 건물 주요 생산국 분포도 보시면 중국 보세요. 안티몬부터 인듐, 인헤토, 인스칸듐, 규소, 텅스텐 금속들을 생산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보시면 100%, 50% 이상 되는 것들이 수들이 빽빽해요. 전략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계속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무조건 사서 읽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은 배터리 전쟁입니다. 리튬부터 2차 전지까지 누가 새로운 경제 전투를 차지하는가.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 책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2차 전지에 좀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고요. 제가 내일 어린이날이라 애들 데리고 어디 좀 가야 돼서 밤에 찍었습니다. 원래는 5시 반,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책을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좀 맑은 정신에 좀 작성하는데 오늘은 좀 밤늦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고 내일도 좀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뿅.